네, 증권시장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그 나스닥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많이 빠졌죠. 올라갔다가 툭 떨어졌어. 요게 약간 그런 패턴의 모양새가 있는 것 같아요. A파동, B파동, C파동, 그치? 그러다가 이제 C파동에서 반등해줬다가 이거 보시게 되면 저항대 자리잖아요. 그쵸? 딱 보이죠? 여기 약 240선까지 빠진 다음에 반등해줬는데 올라온 자리가 딱 저항대 자리 새끼지. 저항대 자리에서 지금 살짝 조정받은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그냥 나름대로 여기가 얼마였죠? 14,784선. 네, 여기까지 하락했다가 N자형 파동으로 해가지고 빠졌다가 약간 조정 주는 것 같아요. 다만 여기가 그런 거 있죠. 워낙 그 빠진 폭 자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요. 변동성이 너무 큰 거지.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잘 공감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빅수 지수가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예, 이게 뭐 올라갔어요, 뭐 하락했어요. 이게 핵심이 아니야. 이게 핵심이 아니라 이 포지션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포지션이 아니에요. 보통은 빅스 지수가 25에서 28이면은 이거 되게 높은 거거든요. 변동성이. 근데 지금은 얘는 어디서 놀고 있어요? 6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30에서 놀고 있잖아요. 그나마 빠진 게 30인 거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 상상을 초월한 변동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 이 변동성이 떨어졌으니까는 괜찮다 이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는 그러면 결국은 지금은 지속적으로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게 움직일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래도 전저가를 깬 건 아니잖아요. 전저가를 깬 건 아니니까 뭐 그렇게까지 충격적이라 보기는 어려워요. 현재 상태는 그냥 이제 현재 구간 자체가 변동성이 큰 구간이다 그렇게만 좀 인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감당해내기가 쉽진 않죠. 이제 사람의 심리적인 관점으로. 그러니까 이성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논리적이라든지 이성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충분히 공감이 되는 영역이긴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게 그렇게 공감이 되시진 않을 거예요. 약간 감정으로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공감이 되긴 하죠. 이 지금 상황 자체가 이해가 되긴 하죠. 우선은 그래도 봅시다. 제 관점이 아니라 시청자분들 관점에서. 네, 나스닥 종합 지수를 보게 되면은 우선 지수 하락한 거 볼까요? 그래도 기본적인 거니까. 네, 나스닥이 마이너스 3.07% 하락했고요. S&P 500이 마이너스 2.24%, 다우가 마이너스 1.73%, 너셀 지수가 마이너스 1.03%. 근데 진짜 많이 빠지긴 했다. 그쵸? 기술주가 마이너스, 기술주 위주로 좀 빠진 거죠. 나스닥이 빠졌으니까. 나스닥이 가장 4대 지수에서 가장 많이 빠졌으니까 마이너스 3.07. 다우는 그나마 마이너스 1.73% 정도. 다우에는 이제 30개 종목이 있는데 대부분 좀 우량주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는 약간 기술주 종목.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나스닥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너셀 지수까지 빠졌으니까 중소형주 쪽 2000 지수까지 빠졌으니까 뭐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안 좋긴 하죠. 그리고 하락 종목 개수가 2147개니까 상승 종목 개수가 1000개도 안 되죠. 992개니까 뭐 오늘 시장은 좀 매우 안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유독 시장 자체가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는 부분이 핵심 포인트예요. 미국이에요. 무조건 핵심이. 그래서 이게 지금 패러다임이 완전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패러다임이 완전 바뀌었냐. 뭐 달러죠. 달러. 예. 달러하고 채권, 미국의 달러하고 미국의 채권은 안전자산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패러다임은 이미 무너졌어요. 그런 세상은 없어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거는 이제 예전에 교과서적인 이야기고요. 예. 가장 아쉬운 내구조가 그거잖아요. 책으로 경제를 공부하시는 분들. 예. 유연성이 없는 내구조들. 그래서 여튼간에 달러가 지금 99예요. 달러 인덱스가 99포인트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 완전 버렸어요. 예, 그래서 지금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미국의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 부분이 뭐 중국하고 뭐 일본에서 뭐 던졌다 막 이렇게 떠들어 뭐 보복되면 던졌다 이렇게 떠들었는데
그건 정치적 관점이고 그런 이야기는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그게 보복 관점이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돈에는 뭐가 있냐면은 돈에는 이념이 있지 않아요. 돈에는 절실함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요. 돈은 생명이에요. 목숨이에요. 내 목숨을 걸고서 돈에 투자하는 거죠. 재테크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치 이념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달러 인덱스가 지금 미국 자산의 달러하고 채권이 떨어지잖아. 버렸잖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미국 자산이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돈은 항상 질량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질량 보존의 법칙이잖아. 이 돈이 빠져나갔으면 어디로 갔겠어요? 다른 나라로 갔겠지. 거기 어디예요? 유럽으로 갔지. 그거 아시죠? 유럽으로 이제 안전자산이 어디예요? 이제 안전자산은 미국이 아니에요. 위험자산이야 미국은. 예전 생각하면 지금 패러다임을 전혀 공감을 못 하실 겁니다. 이제는 미국은 위험자산입니다. 그럼 안전자산으로 돈이 쏠리겠죠. 왜? 금융시계는 불확실성을 너무 싫어하니까. 항상 그렇죠. 우리가 가치 평가할 적에 모멘텀 평가할 적에 가장 그 기준 잣대가 뭐예요? 핵심 잣대가 불확실성 아니겠습니까? 내가 투자하는 곳이 불확실한데 거기다가 내가 바보도 아니고 멍청이도 아니고 개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왜 거기다 투자하겠어요? 개념 없어요? 생각 없어요? 그러면 내가 미쳤다고 미국에 투자하겠어요? 내 돈인데? 그러면 안전한 나라가 어디예요? 유럽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중국에다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중국은 약간 좀 그런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홍콩 뭐 그나마 좀 투자할 수 있긴 있겠다. 뭐 그래도 이제 약간 그나마 좀 안전한 자산이라고 본다면 유럽이겠죠. 그리고 유럽이기도 하고 또 안전한 자산은 일본 쪽이기도 해요. 왜냐면 일본은 나라 자체가 안전하다기보다는 일본은 금리를 인상하려는 정책이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유럽을 비롯해가지고 다른 나라들은 금리를 자꾸만 인하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반대죠. 일본은 금리 인상을. 워렌 버핏이 괜히 일본에 투자한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뭐 일본이 안정된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에 투자하는 건 아니고요. 일본은 이제 정책적으로 금리를 올리려고 하니까 금리 관점에서 워렌 버핏도 일본에 투자했고 이미 다 준비해 놨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돈이 이제 일본하고 유럽으로 특히 지금은 현재로서는 위험 자산이 된 미국 자산을 다 던져버리고 그 돈이 어디로 갔다? 유럽으로 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 당장에 뭐 미국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한 거죠. 그냥 좀 약간 바보 같은 짓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튼간에 뭐 시장의 돈은 그렇게 이동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변화된 패러다임을 내가 공감하고 인지하고 현실로 받아들여야지만 그 다음부터가 이야기가 풀려요. 자꾸만 본인이 갖고 있던 과거의 지식으로 시장을 변화된 패러다임을 보게 되면은 그러면 어떤 걸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시장을. 과거에 얽매였으면. 과거도 아니죠. 그 의미 없는 이야기죠. 의미 없는 내구조로 시장을 바라보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유럽 증시는 어떻게 되죠? 예, 유럽 증시는 스톡스 600이 마이너스 0.919 빠졌어요. 다 이거 빠진 것도 아니죠. 그렇죠? 약보합이긴 하겠다. 예, 독일의 닥스 지수는 0.27로 살짝쿵 올라갔고요. 영국 FTSE는 0.32로 살짝쿵 올랐어요. 프랑스 카크 지수가 마이너스 0.07로 살짝쿵. 근데 거의 빠진 것도 아니죠. 그냥 약간. 예, 그리고 이탈리아 MIB에서는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0.62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냥 왜 이런 말씀 드리냐. 이게 또 사람인지라 투자를 하실 적에 심리적인 영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이 모든 금융의 중심을 미국이라고 생각하고 과거의 생각으로 변화된 패러다임을 읽지 못하게 되면
그냥 대부분 보시는 정보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뭐 미국 증시 빠졌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럼 본인의 내구적인 거지. 세상이 변하는데 본인은 변하지 못한 거지. 결국에는 미국만 문제인 거예요. 미국만. 유럽이 빠졌냐고요. 살짝 약세인 것 뿐인 거지. 오히려 어제는 뭐, 네, 중국은 오히려 올라갔죠. 네. 그래서 지금은 돈이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이동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특이한 부분은 그래도 뭐 비트코인 쪽이 안 빠졌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았다고 본다면은 그럼 비트코인이 좀 빠졌어야지. 근데 비트코인은 그래도 살짝 그 어느 정도 3만 8만 4천 달러 요 부분을 유지하게 하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장 자체가 아예 무너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국 시장이 이제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예전처럼 안정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위험자산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빅스지도 그렇고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보시다시피 비트코인 자체가 이게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잖아. 그치?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야. 나스닥도 지금 여기 전저가를 깨서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잖아. 다만 강조해드리지만 더 이상 미국 자산은 안전자산이 아닌 거죠. 안전자산이었으면 이렇게 변동성이 크진 않았겠죠. 다만 변동성만 큰 거예요. 변동성만 큰 거다. 왜? 안전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자산이었으면 변동성이 이렇게 크진 않죠. 안전자산이 아니잖아 이제는.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것뿐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여기 빠지면서 더 이상 빠지는 게 아니잖아. 그냥 변동성이 크다. 미국 자산은 약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저는 오늘 이렇게 빠진 것 자체가 뭐 충격적이다 그렇게 안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냥 위험자산이니까 미국 자산 자체는 위험자산이니까 그냥 변동성 크다 이렇게 좀 강조해 드릴게요. 그 정도 이야기해 드리면 지금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사람이지나 감정적인 영역이 좀 많이 작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약간 심리지수 같이 볼까요? 아무래도 지금 심리지수가 안 좋긴 하죠. 심리가 극한의 공포 구간에 있습니다. 이전이 18이었는데 오늘은 또 지수가 빠지다 보니까 14로 떨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과 같이 보는 이유는 이게 지금 개인 투자자분의 심리이기 때문에 같이 보는 것 뿐이에요. 이게 공감해 보려고 보는 건데 근데 이게 핵심은 아니에요. 이게 핵심은 아닌데 그냥 공감해 보려고 보는 것 뿐이에요. 그냥 심리가 이렇다. 개인 투자자의 심리가 이렇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너스 3.66, 엔비디아가 많이 빠졌다. 마이너스 6.87, 애플이 마이너스 3.89, 구글도 마이너스 2.00, 메타가 마이너스 3.68, 아마존이 마이너스 2.93, 테슬라가 또 마이너스 4.94. 뭐 전반적으로 다 빠졌다. 그치? 그나마 오늘 그 섹터에서 선방한 섹터가 에너지 섹터입니다. 에너지 섹터가 0.80. 이거는 이제 미국이 이란 원유 제재 관련된 이슈가 있어가지고 공급이 좀 부족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가격이 좀 올라갔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슈는 중국이죠. 중국의 어제 경제 성장률이 매우 좋게 나왔죠. 우선 컨센서스보다도 매우 좋게 나왔습니다. 경제 성장이 좋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거로 볼 수가 있긴 하겠죠.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가 너무 좋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란 제재, 원유 제재 있으니까 석유 제재 있으니까 미국에 더 공급이 아니 그 수요가 많아지는 거니까 공급이 줄고 수요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오늘 유가가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온 건 아닌데 빠졌다가 살짝 브렌트유가 0.50% 정도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한 섹터는 에너지 섹터 0.80. 뭐 아무래도 기술주가 많이 빠졌으니까 세미컨덕터가 반도체가 마이너스 5.35% 빠졌습니다.
뭐 요거 빠진 이유는 아시죠? 조금 이따 더 설명해 드리긴 할게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 말씀드렸고, 그리고 예의상 예의상 여러분들하고 함께 볼게요. 원화 환율. 원화 환율은 뭐 한국 경제는 엉망진창인 걸 아실 거고, 지금 원화 환율은 그나마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거 한국 경제가 좋아서 떨어진 건 아니죠. 그냥 달러 인덱스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1415원까지 좀 빠진 거니까. 이게 만약에 뭐 한국 경제가 좋아서 저렇게 한국 돈이 좀 강세 면모를 보여가지고 빠졌다고 한다면 긍정적이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영역은 아니니까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한국 시장도 좀 살펴봐야 되긴 하겠죠. 또 우리가 글로벌 시장을 보는 이유는 우리 또 대한민국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국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그 관점에서 보는 거니까. 야간 선물 지수가 뭐야? 살짝 빠지긴 했네요. 마이너스 2.2 하나 살짝 빠졌다. 따라라. 그렇고. 그 다음에 한국에 요거 그냥 다시 한 번만 언급해 볼게요. 아, 그리고 뭐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그 블로그에다가 마감 시황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한국 마감 시황. 제가 그 한국 마감 시황 계속 분석하면서 보는 포인트가 뭐냐면, 외국인의 그 매수세를 좀 보고 있는데, 근데 외국인들의 매수가 안 들어오더라고. 보시게 되면은 이게 지금 코스피 차트거든요. 야, 저 죽어도 안 들어와. 요 때만 딱 매수 들어와. 그쵸? 다 매도야. 그쵸? 최근에 이렇게 빠졌다 반등해도 다 매도야. 외국인들. 이거 코스피 수급입니다. 야, 코스닥도 안 들어온대요. 네, 하여튼 외국인들이 한국에 매수가 들어오진 않네요. 네. 그리고 공매도도 우리 함께 분석해봤잖아요. 제가 마감 시간에 다 정보 올려드렸는데, 그 공매도 비중의 90% 이상이 누구죠? 외국인이죠. 외국인들은 공매도를 통해 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차익 실현을 내고 있습니다. 하방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외국인은 계속적으로 매도세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요거는 코스피거든요. 여기 아래는 코스닥이고, 최근에 뭐 그나마 약간 그렇더라고요. 외국 언론에서 글로벌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코스닥이 선방해줬다 이렇게 좀 보도가 나오긴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건 일시적인 순간인 거고. 근데 전반적인 큰 흐름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위에 제가 지금 표시하고 있는 게 코스피거든요. 뭐 여러분들 엘리어트 파동, 하락 파동 아시다시피 현재가 여기가 A 파동이고 그 다음에 B 파동이잖아요. B 파동에서 올라왔다가 지금 저항대 맞고서 지금 추세 자체가 이렇게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올라왔자 어차피 다 걸리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등해서 올라온 자리가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볼 영역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우선 이런 큰 그림은 놓치지 마세요. 나중에 또 후회하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도 빠졌다가 지금 하락삼각형 패턴이잖아요. 하락삼각형 패턴에서 뭐 해외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지. 그나마 뭐 지금 글로벌 시장이 빠지고 있는데 코스닥이 좀 선방해줬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 순간적인 이야기인 거고. 보시다시피 하락삼각형 패턴. A 파동, B 파동 있겠죠? 여기서 올라와봤자, 여기서 올라와봤자 별 의미 없어요. 아무런 의미 없다. 현재로서는. 그러다가 이제 뭐 문제가 그거인 거죠. 여기가 B 파동으로 가다가 이제 C 파동으로 빠질 수 있는 영역이죠. 그렇죠. 여기서 A 파동에서 B 파동으로 가다 C 파동으로 빠질 수 있는 영역.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좀 체크를 해드린 부분이 위험관리 영역을 좀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지수에 의한 파동을 이야기하는 거지 모든 종목에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건 아닙니다. 이게 뭐 지수가 빠지니까 뭐 모든 종목이 이렇게 빠지는 건가요? 그건 본인들 종목 자체가 기술주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 뿐인 거지. 뭐 지수가 이렇게 빠진다고 해가지고 모든 종목이 빠지는 건 아니고, 지수가 빠지는 이유는 기술주가 빠지니까는, 기술주가 아무래도 고퍼잖아요. 고밸류에이션 평가를 받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시가총액 높고 하니까 거기가 빠지니까 빠지는 거지. 뭐 지수가 하락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종목이 빠지진 않습니다. 그건 기본적인 상식인 거 아시죠? 다만 이제 이런 파동, 지수의 파동이 있으니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이런 부분하고 제가 위험 관리 그 자료 올려드린 것도 있으니까 그걸 고려해가지고서 투자금을 올바르게 좀 운영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고, 그러면 한국 증시는 요 정도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럼 글로벌 증시 말씀드렸고, 그래서 뭐 아까 보니까 유가, 그 다음에 오늘 제목에 여러분들과 또 하나 짚어야 할 게 지금 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게 달러 인덱스가 빠지고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금 가격은 계속 치솟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계속 봐야 되겠고, 뭐 금 가격 부분은 야씨 미쳤다 진짜. 엉망이다. 금 가격 지금 온스당 3,367달러. 시장 자체가 불안정하다는 거죠. 네, 시장 자체가 불안정하니까 안전사자 쪽으로 돈이 이동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국에서 던진 돈을 유럽으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뭐 다른 나라 가고 있는 거죠. 뭐 유럽으로만 가는 건 아니고, 뭐 일본어도 가고 또 다른 나라도 가고 하는데, 그렇게 가는 와중에도 지금은 금 가격이 엄청나게 치솟아 올라가는 부분도 그만큼 지금은 계속적으로 돈은 안전자산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진짜 많이 올라갔다 그죠? 오늘 아마 3% 정도 올라갔다는 소식이 있는데, 하여튼간 이렇게 좀 올라왔어요. 요게 시장 상황이 결국에는 뭐 이렇게 보니까는 시장 상황이 되게 불안정하죠. 과연 내가 어디다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되게 복잡한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그냥 우선 현실을 올바르게 인지하시는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도 제대로 지금 시장을 올바르게 인지 못하시고서 과거의 선입견으로 내구조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나마 여러분들은 지금 변화되고 있는 시장 패러다임에 잘 적응하고 계시는 거니까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정리된 자료 갖다가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선 미국 증권시장 살짝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할 만한 내용 있으면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이거 뭐 지수가 빠졌다는 얘기고, 뭐 가장 오늘 핵심 포인트 그거였죠. 엔비디아 중국 수출용 GPU H20 관련 이거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서 엔비디아가 중국에 수출되는 영역, 그것도 뭐예요? 이거 솔직히 이거 수출돼도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게 GPU 중에서도 좀 성능이 낮은 거잖아. 근데 이것조차도 수출 규제 품목으로 들어가는 영역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또 수출 품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는 대손 충당금으로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엔비디아는. 그래서 비용으로 인식하면서 55억 달러 정도를 비용으로 인식하면서 비용으로 인상하다 보니까는 이익률 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긴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엔비디아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직까지는 지금 상황은 그런 것 같아요. 미국과 중국과의 그 무역 갈등이란 영역이 자존심 대결로 가는 상황인 듯 싶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갈등이 자존심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지금은 지속적으로 좀 변동성은 있을 듯 싶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돼야 하냐면은 이게 현실이니까 이 현실적인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인식하셔야 돼요. 계속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악재가 지속적으로 노출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몰랐던 상황의 그 악재가 갑작스럽게 나오는 것보다 이미 악재가 나온 상태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악재라고 시장에서 노출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더 이상 악재가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왜? 더 이상 나올 것도 없잖아 이제는. 하도 나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엔비디아 중국 수출용 GPU H20 되게 성능이 낮은 건데 H20 관련 이거 대한 수출 규제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엔비디아에서는 비용 이슈로 인식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엔비디아가 폭락한 부분이 있는 거니까. 근데 이런 악재들이 계속 나와야 돼요. 예. 꾸준하게.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자체가 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못 되잖아. 그러면 이런 악재가 다 나와가지고 더 이상 나올 것도 없다. 이 정도까지 나와줘야지 그나마 좀 괜찮다고 봐야죠. 그래서 여하튼 간에 뭐 나오는 거는 안 좋긴 한데 현재 상황은 어쩔 수 없는 거죠. 현실 자체가 그런 거니까. 네, 이로 인해 엔비디아는 미국 정부로부터 수출 라이선스 요건 통보를 받아 중국 기타 국가로의 H20 GPU 수출 제한됨. 이로 인해 55억 달러, 한국 돈으로 7조 5천억 원 수준의 손실 충당 비용을 분기 내 인식할 예정이다. 그리고 추가 리스트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 제재 움직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파월 의장 발언.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며 통화정책 목표 충돌 초래 가능성을 지적을 했다. 이제 이전까지만 해도 약간 이런 언급을 자제하시긴 하셨죠. 근데 아예 이제 대놓고 이런 언급을 하시는 거죠. 파월 의장, 우리는 우리의 이중 책무, 듀얼 맨데이트, 이중 책무, 목표가 충돌하는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이게 이중 책무가 물가 안정이고 그 다음에 고용과 경제 성장이죠. 이 두 가지 목표인데 고용 안정과 경제 성장인데 물가 안정하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목표가 충돌하는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놓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야. 그러니까는 뭐 시장에서는 되게 불확실성이 높아진 거죠. 연준 의장이 이렇게 발언할 정도라고 한다면. 고용 극대화와 그렇죠. 이 두 가지지. 고용 극대화와 물가 안정. 이게 이제 듀얼 맨데이트죠. 고용 극대화 물가 안정이라는 패드의 정책 목표가 관세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고 물가가 안정돼야 되는데 물가가 상승하고 동시에 경기도나 위험도 병조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고용도 안 좋아지면서 뭐 경기도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 근데 요거는 이렇게 해석을 한 거고,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거 아니죠. 그냥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잘 해석을 하셔야지. 이중 책무라는 영역이 무엇인지. 물가 안정과 고용 극대화. 고용 극대화는 경제 성장의 영역인 거니까. 요걸 잘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발언을 하신 건 아니에요. 연준 의장이. 이렇게 발언하신 건 아닌데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파월은 관세가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이라고 명확히 언급을 했으며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명확하게 언급을 하진 않았거든요. 이전 발언에는. 아예 이제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관세가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이라고 명확히 언급했으며 이는 금리 동결 및 또는 긴축 지연 요인으로 해석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 금리를 동결한다든지 뭐 긴축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은 어차피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거니까 금리는 인하 못할 거고, 그리고 긴축 정책 완화 정책보다 긴축 정책을 지속적으로 하겠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상황은 관세로 인해서. 근데 이제 만약에 문제가 그거지. 금리를 인하한다고 발표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연준 의장이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하한다고 발표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충격인 거지. 왜? 그거는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니까 경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문제인 거야. 여하튼간에 지금 상황에서는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상황이 앞으로도 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금리 인하할 가능성은 없어요. 이 요건으로만 본다면, 현재 이 요건으로만 본다면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죠. 언제? 조만간. 왜?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면은, 경기가 둔화 디플레이션으로 빠져버리게 되면은, 예, 그게 나올 것 같다면은 금리 인하를 발표하겠죠. 그러면 그건 시장의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긴 하겠죠. 이 아이러니한 부분이긴 하죠. 네, 정책 불확실성. 트럼프 대통령 4월 2일 상호 관세 이건 뭐 아시는 거니까. 이건 뭐 관세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네, 오늘의 그 핵심 투자 시사점. 시장 전반의 급락은 기술적 하방 압력과 정책 불확실성의 복합작용입니다.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 규제 관련 회계 비용 55억 달러가 반영됐다는 거. 이걸로 인해서 기술주가 빠진 거고. 파월 의장의 인플레이션 경고 발언. 네, 이것도 깊게 우리가 되새겨 볼 만한 이야기인 거고, 발언인 거고. 트럼프 행정부의 비일관적 관세 정책 및 중국 제외 조치. 네, 이런 세 가지의 복합적인 요소로 인해 가지고 오늘 증시가 폭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는 하겠습니다. 이건 미국 증시 관점으로 좀 이야기한 거고요. 그리고 종합시장 봅시다. 뭐 지수 빠진 거는 아까 말씀드렸고, 네, 뭐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6%, 거의 7% 가까이 빠졌다. AMD도 빠졌고, 마이크로소프트도 3.66%, 애플 마이너스 3.88%, 이렇게 메타도 빠졌고. 그래서 오늘 올라가온 섹터는 에너지 섹터 0.80% 상승해줬고, 나머지 섹터는 다 하락을 했다. 그리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있어가지고 금가격이 사상 최고치로 올라갔다. 금가격은 온스당 3,327달러, 전일 대비 3.1% 급등. 아까 캔들 보셨죠? 롱바디 캔들 나온 거. 거의 롱바디 마르보조 캔들 나온 모양새이던데. 트럼프의 상호관세 발표, 글로벌 무역 리스크 확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글로벌 리세션. 심리적 저항선이 3,500선이야? 그러니까 심리적 저항선이 3,500선, 3,400선이 이야기하네요. 그쵸? 그러면 그 얘기는 지금 3,300선까지 올라왔잖아. 그럼 앞으로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 금가격 올라간다는 얘기는 안전사로 돈이 쏠린다는 거고, 안전자산으로 돈이 쏠린다는 이야기는 위험자산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는 거고, 그러면 증시는 아직까지도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거고. 네, 원유. 미국 정부의 이란산 석유 수입 제재 발표 이후 국제유가 급등. 네, 브렌트유가 65.85달러. 최근에 브렌트유가 폭락할 때 58달러까지 또 떨어졌더라고요. 그래도 지금은 65달러까지 다시 반등해서 올랐습니다. 야, 달러 인덱스가 가장 핵심 포인트죠. 엉망이죠, 뭐. 미국 자산은 위험 자산. 네, 달러 약세는 귀금속 강세와 빗달러 신흥국 자산 매력도를 상승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되게 웃기지 않나요? 미국 자체가 너무 달러가 너무 지금은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달러 약세는 그냥 다른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제는 달러가 기축통화로 느낄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에요. 지금은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게요. 달러 약세는 기금속 강세와 빗달러 신흥국 자산 매력도를 상승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재밌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네요. 이런 세상도 오네요. 네, 미국 증시는 기술적 중심을 중심으로 급락을 했다는 소식. 네,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뭐 지금은 아무래도 가치주하고 배당주 관련된 쪽으로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금 가격이 하나도 올라가다 보니까 네, 금, 에너지 뭐 이쪽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 거고요. 여기까지 보고 뭐 유럽 증시는 아까 말씀드렸을까 요즘. 그리고 뭐 유럽 증시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 ASML이죠. 네, 유럽 증시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ASML입니다. 뭐 여러분들 ASML이라는 회사 아시죠? EUV 회사. 네, ASML 실적 부진이 유럽 기술주 전체를 끌어내렸다.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의 주가 급락. 네, 그러니까 주가 급락이라 하더라도 많아서 4.9%밖에 안 빠졌어요. 하여튼 빠졌긴 빠졌는데 1분기에 넷부킹, 그러니까 넷부킹은 이제 수주 총액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다. 미국 무역 정책 불확실성 언급. 그러니까 넷부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고객으로부터 수주한 장비 총액. 쏘리. 하도 떠들어. 네, 넷부킹 일정 기간 동안 고객으로부터 수주한 장비 총액 ASML의 경우 반도체 제조 장비의 판매 계약 체결 내역을 의미합니다. 네, ASML이 실적 발표에서 수주 감소와 근데 이게 또 유럽에서는 ASML로 보는 거고 미국에서는 엔비디아로 보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대표적인 엔비디아와 ASML의 실적 부진이 예상되는 영역으로 해서 오늘 좀 글로벌 증시가 좀 약세 모양새가 있다는 이야기인 거고. 하여튼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제 이거 소매 판매 발표가 있었죠. 요 소매 판매는 이제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근데 요 소매 판매가 좀 긍정적으로 나온 이유는 뭐 미리 재고를 쌓아두려고 선주문을 한 부분이 선계약을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관세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오히려 이제 다음에 나올 때는 기저효과라고 해가지고 안 좋게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 가격은 올라간 거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아시아 증시 뭐 요거는 다 올려드렸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했고 투자 전략 살짝 볼까요? 뭐 S&P 500 마이너스 2.24%, 나스닥 마이너스 3.07%, 스톡스 600 유럽 마이너스 0.2 많이 안 빠졌죠 상대적으로. 어제 니케이 지수는 마이너스 1.01, 항생 지수는 마이너스 2.10. 상하이 중국 본토는 올라갔다. 상하이도 좀 빠지긴 했다. 저기 항생 지수가 빠졌네. 잠시만. 항생 지수가 빠졌어? 빠졌구나. 지금 항생 지수도 여기서 올라갔다가 급락한 다음에 지지한 다음에 올라갔다가 약간 이렇게 약간 엔비디아 같이 움직인다. 나스 같이 움직이긴 한데. 상하이. 중국은 뭐 아무래도 중국은 어제 경제 성적이 좋게 나와가지고 선방하고는 있어요. 뭘 빠진 건 있긴 하죠. 약세긴 하죠. 뭐 그래도 여하튼간에 이렇게 움직였고
그 다음에 뭐 금 가격이 오늘 3.1% 올라갔다는 거, 브렌트유도 1.82%, 그래서 에너지 관련 섹터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금, 에너지 등 실물 자산 강세, 방어형 자산 선호. 연준 8월 의장의 발언, 인플레이션 상승 경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 악재가 지속적으로 먹구름 끼고 있다. 네,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 H20 GPU 관련 55억 달러 비용으로 인식을 했다. 중국의 보복, 보잉 납품 중단 강화. 그 다음에 한국은행의 오늘 기준금리 발표가 있죠. 뭐 별 의미도 없는데. 그래도 이거 뭐 아마 오전에 10시인가 뭐 이야기할 거예요. 한번 그냥 뭐 심심하면 시간 남으면 한번 체크해 보시고. 파월 연준 의장 발언 아까 이야기했고. 요거 그 자료는 올려드렸어요. 블로그에다가. 그 다음에 20일 기준금리 발표가 오늘 저녁에 있을 것 같아요.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에는 유럽하고 미국은 휴장입니다. 부활절.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휴장을 앞두고 나서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왜 미국의 그 증시의 거래량이 줄어들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휴장을 앞두고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평상시에 거래량이 아니라고 느끼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아무래도 휴장을 앞두고 있으니까 굳이 뭐 그렇게까지 뭐 열심히 거래를 할 필요도 없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을까요? 네, 금요일 유동, 이거 뭐 금요일이라고 이야기할 거 없고 금요일 이전이겠죠. 금요일 날 휴장이니까. 유럽 증시하고 미국 증시가. 어제 한국은 마이너스 코스피가 마이너스 1.21, 코스닥도 마이너스 1.80. 아까 뭐 한국 증시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뭐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뭐 증시가 좀 빠지게 되면은 방어주 섹터가 좀 선방하는 부분이 있죠. 지금으로 보게 된다면은 당연히 뭐 가치주의 어떤 포지션을 더 높여 가셔야 될 것 같고 고밸류에이션으로 평가받고 있는 성장주는 당연히 비중을 줄여셔야 되겠죠. 현금 비중은 지속적으로 좀 높일 필요가 있긴 하겠죠. 근데 요런 이야기는 전략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뭐 지금 당장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이미 계속 여러분들에게 언급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 하셔야 돼요. 평상시. 미국 섹터 흐름과 한국 증 이거 넘어가고. 그래서 오늘은 그나마 뭐 요쪽이 올라갔으니까 에너지 섹터를 한번 오늘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종목을 그냥 이것만 이야기하면 이게 피부에 와닿지가 않으실 거 아니야.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 SO일이라든지 GS. 근데 오늘 유가가 좀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금 가격도 올라갔으니까 뭐 고려 아이언 뭐 은행 금 ETF. 네, 통신 쪽 아무래도 뭐 방어적인 성격이 어제 올라간 게 있으니까 통신 쪽 한번 보시라는 이야기고. 오늘 좀 주의할 섹터는 반도체, 기술주, 자동차, 기계 다 뭐 성장주 쪽이죠. 뭐 삼성전자, 네이버, 현대차 뭐 이렇게. 그리고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방향은 성장주 쪽은 비중을 30에서 40으로 좀 줄이실 필요가 있고 가치주는 방어 섹터죠. 이쪽은 50에서 60으로 높일 필요가 있고 현금 비중도 20% 정도까지 10에서 20%까지 늘릴 필요가 있고. 결론적으로 기술주 비중은 좀 축소하시고 원자재 방어주로 좀 회피하실 필요가 있고 현금은 전략적 무기. 현재 한국 증시는 외국인 매도와 기술주 부진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글로벌 관세 리스크와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성이 투자 심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어적 포트폴리오 구성과 원자재 귀금속 중심의 자산 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투자 전략은 미국 증시 흐름을 최우선으로 하며 글로벌 이건 넘어갑시다. 요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투자 전략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요 정도면 됐죠?